이 단원은 논중구조가 나오거든. 논중구조. 논중구조가 되게 중요하고 논중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증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얘기거든. 논설문에서 주장을 펼치면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 논증은 일정한 구조 형식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주장.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야. 이 주장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장에는 이유. 그러니까 주장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하면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 그냥 이유 뒤에 근거가 와. 우리가 이유하고 근거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별이 됩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통계 자료라든가 뭐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하고 근거 이것이 바로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논증 구조야. 그래서 논증 구조는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되어 있다. 주장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근거를 찾고 그게 나올 거야 시험에. 그것만 주의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기한 게 논증의 유형이거든. 이 논증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역적하고 귀납적이 있어. 연역적 논증은 뭐냐면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쫙쫙쫙쫙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귀납은 반대야. 구체적 예시 다음에 일반적 원리로 가는 거죠. 이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합시다. 순서야 순서. 예시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철수도 죽는다. 영희도 죽는다. 그 다음에 뭐 땡땡이도 죽는다. 얘도 죽는다. 정도 났어. 사람은 죽는다 하고 나서 쭉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 했단 말이야. 보여줬단 말이야. 이거는 연역일까 귀납일까? 연역이지. 그치? 연역이야. 그러니까 연역은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에 속하는 얘들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고 얘네들은 다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게 연역법. 귀납법은 반대야.
철수도 죽는다, 영희도 죽는다, 동호도 죽는다, 지한이도 죽는다, 선생님도 죽는다, 땡땡땡땡. 고로 사람은 죽는다 해서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그건 귀납이야. 알겠지? 귀납은 자 구체적인 예시가 먼저 오고 나서 일반적인 원리로 귀결되는 거지. 이것만 알아두면 돼. 원래 좀 알고 있어. 여기까지만 필기 일단 하시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이거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보통 구조가 3단 구성이지. 서론, 분모, 결론. 그치? 3단 구성.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뭐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라는 말이 있거든. 들어봤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게 있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격언처럼 쓰이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누구든지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칭찬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서론부터 볼게. 자, 서론 볼게. 서론은 보통 논제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볼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열거하고 있어. 맨 앞에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밑줄 쳐봐. 그리고 열거했지. 이거 논증 방법이 뭐지? 연역이야, 귀납이야? 어떤 행동인데 그 어떤 행동이 춤추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출근하고 이런 거야. 예를 들었잖아, 뒤에. 연역이지. 연역적 논증이죠. 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한다. 이 부분 가로치고 펼쳐봐. 동기에 정의가 나왔어요. 정의. 동기의 정의. 동기라는 것은 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야. 동기라는 게. 자, 정의죠. 동기 네모쳐 중심 화제야.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의 말을 인용했어. 동기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 동기의 정의와 유형. 종류지. 유형이 자, 뭐냐면 외제 동기가 있고 내재 동기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분류했죠. 분류. 밖에 있느냐, 동기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분류했죠. 그러니까 설명 방법 분류하고 정의야. 서론에 쓰인 거.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여기 가로쳐. 부모 공부를 그 아이의 행동은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외제 동기 예시. 외적 보상, 선물을 주는 거지. 공부를 할 때 야 선물 줄게. 이게 외적 동기의 예시예요. 자, 그 아이의 행동은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은 외적 보상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적 보상이거든.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야. 그것이 칭찬도 되고 선물도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어때 동무? 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쵸? 그리고 칭찬도 받으면 아무래도 더 하게 되죠. 네. 반면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내재 동기는 과정 자체 목표 지향형이 아니에요. 과정이야. 과정.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의미를 두는 거죠.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행동감을 한다면 그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만족감. 자, 여기서 보면 외재 동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야. 선물이나 칭찬이나. 그쵸? 내가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자아의 외부에서 오는 거야. 동기가. 그런데 내재 동기는 뭐냐면 자,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치? 나 너무 이거 하니까 좋아. 만족해. 나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즐거웠어. 이런 게 만족감이야. 이런 게 내재 동기야. 자, 그래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에 대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즉 괄호쳐봐. 단지 재미있어서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재미 밑줄 쳐. 보람 밑줄 쳐. 봉사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보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미 이런 건 다 내재 동기예요. 보람, 재미, 의미, 만족감. 이거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재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가 더 중요하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도 그런 말을 했거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재밌는 인생이야. 나 정말 재밌었어.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 이게 그 어떤 부와 권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한 인생이다. 재미가 그거든. 그러면은 그 말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내 안의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밑줄 쳐.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갈까 밑줄 쫙 쳐봐봐. 질문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제시했죠. 생각의 계기를 독자에게 질문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걸 논제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 정의, 유형 말했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논제를 제시했어. 이게 이제 서론의 특징이야. 서론은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할 건지를 미리 밝히는 거지. 자, 이게 서론입니다. 자, 본론 1. 자, 동호 읽어봐봐. 본론 1. 지안이 본론 1.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다.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균 15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는 사항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쉽게 조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로 다 풀었지만 원래 문제를 푸는 데에는 18분이나 걸렸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린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적 보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지한 문제는 효과가 있었어. 외적 보상이. 그러니까 쉬운 문제 푸는 데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창의적인 문제라는 것은 difficult한 거야. 그치?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는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외적 보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하면 잘 보면 엄마가 너 저기 아이폰 바꿔줄게. 아이폰으로 바꿔줄게. 아이폰 최신 지금 몇 나왔어. 그걸로 바꿔줄게 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죠. 내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킬러 문제를 풀어야 돼. 킬러가 나왔어. 이게 쉬운 거는 내가 할 만한 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정말 이 수학에서 킬러가 나온다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이 외적 보상 때문에 이걸 파고들어서 막 헤쳐나가서 풀려는 어떤 그런 의욕이 포기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받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는 가능해, 외적 보상이. 근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이 외적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보상이 더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려우면은 이거 안 하고 안 받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울 경우는. 그래서 분명히 외적 보상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여기서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방해된다는 밑줄 쫙.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자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방해된다 라는 거지. 외적 보상. 자 이게 바로 실험 결과. 그렇죠?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해결하는 조직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어떤 회사가 뭐 성과급을 주고 뭘 했더니 회사가 막 너무 잘 돌아가. 근데 그런 회사는 사실상 업무가 이지하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상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글에서 나온 예상 반론 첫 번째야. 밑줄 쫙 쳐. 아니 외제 동기면 어때?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나? 라는 예상 반론이 있어. 아니 뭐 외제 동기든 어떤
그러면 그냥 미션 클리어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예상 반론이라고 해요. 예상 반론 앞에다 써주고. 자, 읽어봐 계속.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막 보상을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당장 얘를 시험 잘 보게 하고 싶은 거야. 이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제시하는 거거든. 연봉을 올려줄게. 이랬으면 얘가 일을 더 잘하겠지? 더 열심히 하겠지? 이런 게 이제 보상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봐. 그러나 외적 보상만을 쫓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 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자 봅시다. 거기까지 끊어주세요. 본론 1이야. 거기까지. 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야. 이 반박이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나? 근데 보상을 주는 사람, 이 보상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 왜냐면 보상에 포화점이 없어. 아까 그랬잖아. 핸드폰 사줬더니 그 다음에는 자전거 사달래. 자전거 사줘 자동차 사줘 집 사달래. 이거는 점점 더 커져. 포화점이 없어. 만족감이 없이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져야지 그게 보상의 의미를 갖게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사람, 어떤 문제냐면 나는 이번 시험에서 핸드폰 받았는데 쟤는 자전거 받았네, 자동차 받았네. 자동차 좀 심했다. 비교하게 돼. 자꾸 그 보상 자체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 그쵸? 이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 만족이란 건 없어. 계속 달려야 되는 거. 계속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지 만족이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리고 또 뭐냐면 마음이 황폐해진다. 나왔지? 조직, 만약에 이런 보상 체계만 있는 회사라면, 조직이라면, 자, 이렇게 비교, 경쟁, 시기, 질투가 난무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그러니까 외적 보상, 거기에 목표가 있는 순간 그 조직이 정말 크게 성장하기 힘들고, 보상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보상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반론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이게 야,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거지. 외적 보상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해. 그랬어. 자,
그래서 본론 1은 외제 동기 야기하는, 일으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본론 2 읽어봐봐. 누가 읽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제 동기 외에 내재 동기도 있다.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자, 그러면은 거기 밑줄 쳐봐.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밑줄 쫙 쳐. 뭐냐면 외제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주장이야.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글의 주장이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지상을 받은 허팅팅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자, 수학의 필즈상을 받은, 필즈상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자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거든. 땡땡 교수 밑줄 쳐. 예시 1. 예시 1 읽어봐. 허팅팅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수학 연구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에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재미있어서 밑줄 쳐. 재미있어서. 그 아래 즐기는 거 밑줄. 자, 이게 본론 2에서는 주장이 내재 동기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 자, 내재 동기에 따라서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 왜냐면 거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나온 말 있죠. 이게 이유죠. 자, 아까 논증 구조 잘 보라고 했잖아. 이게 주장이야. 주장입니다. 이게 주장이고, 자,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 근거가 나오겠죠. 근거로 첫 번째 근거,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 나오겠어. 그래서 여기 근거. 자, 허땡땡 필즈상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재밌어서 안 돼요, 수학을. enjoying,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이 얼마나 깊게 사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호기심이지, 재미지. 이거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지상까지 온 거야, 이 사람이.
왜?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한 거죠. 몰입한 거지. 읽어봐. 계속. 그는 언론에 주목받는 것 밑줄자. 이게 외적 보상이죠. 이게 외적 보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 주목받는 것보다 하루 4시간 정도라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밑줄. 것이지.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몰두.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이게 내적 동기라는 거야. 내적 동기. 몰두. 이 몰두에 재미가 있다. 몰두. 몰두하는데 보면 사람이 인간이 쾌락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쾌락을 느낄 때 막 몰입할 때 무엇인가요? 그때 느끼는 쾌락이 있다는 거죠. 이 쾌락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미, 인조잉, 즐기는 거, 몰입하는 거 이게 바로 내재 동기라는 거지. 내재 동기. 필지상까지 받았어. 그다음 유명한 물리학자 파이어는 이번에는 파인먼 물리학자. 얘 이제 노벨상 받았죠. 노벨 물리학상. 이거 봐봐. 이런 인터뷰한 적이 있다.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를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상이다. 과정이 기쁨이고 그치? 과정 동물하면서 과정이 기쁨이고 발견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보람을 느끼는 거야. 의미를 느끼는 거야. 그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삶의 기쁨이라는 거지. 세 번째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 씨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 대회에 출전할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였다. 또 그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에 출전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회에서 우승한 마음이 심란해진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하였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자, 피아노 연주 자체가 목적이야. 연주 자체. 그치? 연주하는 자체.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기쁘다. 행복이다. 자, 이거 다 지금 무엇에 대한 근거냐면 주장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 보니까 지금 자 필즈상을 받았던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 상이라는 외적 보상, 외재 동기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재밌어서, 보람을 느껴서, 의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업적까지 쌓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불러오는 아니,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읽어봐요. 신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고 상을 받은 자, 이게 예상 반론 두 번째야. 밑줄 쳐.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밑줄 쫙. 이걸 쫙 놓고 나서 이제 반론을 한 거야. 예상 반론. 야, 이 사람들은 말이야 큰 상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 라고 할지도 모른다. 예상 반론.
읽어봐.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찬사를 받아 우리보다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 밑줄 반박이야. 반박. 계속 읽어. 이런 그들이 항상 한 이야기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 나오는 것이고 상을 타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예상반론 두 번째를 보면은 야 얘네들은 특별하잖아. 비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어느 분야에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재 동기를 말할 수 있는 거야. 특별한 사고를 하겠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내재 동기를 갖고 해? 라고 예상 반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외제 동기의 유혹이 컸다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재능이 있고 잘하니까 오히려 외제 동기에 대한 유혹이 크게 왔을 거란 말이야.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상이라든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상 주고 그럴 수 있잖아. 그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노벨 문학상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그날 노벨 문학상이 왜 노벨상을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하고 노벨 평화상은 꽃이야. 꽃. 노벨상이 꽃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번씩 나오죠.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특히 이제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권에서는 여자분은 처음이거든. 이게 대단한 정말 일인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막 흥분했어.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 나왔고 그게 한국에서 젊은 여성이 있다. 이거서 보통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 자체도 감사합니다만 자기는 그냥 오늘 아무것도 편안하게 그냥 아들하고 식사하고 차 마신 게 전부였다는 거야. 그날 발표하는 날. 그래서 고향집에서는 막 잔치 열고 막 그러자고 막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싫다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싫다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도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되게 인간 인권에 대해서 쓴 거잖아.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노벨상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정말 그걸 글로 표현해내고 싶은 거. 그 창작 욕구. 자기 안에 있던 내적 동기, 내재 동기. 그 내재 동기가 발현이 된 것일 뿐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그거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지. 파인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내적 동기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으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외제 동기의 유혹이 크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을 해하지 않고 내적 동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읽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 본론이에요. 본론이 여기 썼네.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 자, 그래서 그 이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낀다. 외적 보상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근거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정말 탑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탑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내재 동기가 되게 강한 사람이야. 내재 동기가. 그러니까 이러잖아. 내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실력을 거기서 발휘했느냐, 만족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라. 저기 지한이 결론.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린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온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교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칭찬 세모. 이건 외적 동기야. 자유 동그라미. 자유가 있어야지 내적 동기, 내재 동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 다 좋은데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기업 나오잖아. 삼성 들어갔다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런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 위에서 업무 지시가 오면 그 업무를 내가 수행하고 어쨌든지 간에 시키는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운다? 나 그거 싫은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조그맣더라도 난 내 일을 하고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서 IT 막 차리고 그러잖아. 회사 차리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건 유비추리. 아까 논증할 때 유비도 있어요. 연역법, 귀납법, 연역추리, 귀납추리, 유비추리. 유비추리는 뭐냐면 밑줄 쳐봐. 유사성을 전제로 추리하는 거야. 유사성.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거 유비추리인데 뭐냐면 시키는 일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린다. 그치? 근데 이게 정말 시키는 일만 로봇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지. 그치? 그냥 엄마가 학원 가래.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래. 학교 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공부도 하래. 시험이니까 하래. 그러니까 해.